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두 친구, 찰리와 마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고 마을 사람들로부터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 불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을 방문한 그들은 존 로크의 백지설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두 친구는 인생이 대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경험을 통해 백지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대장장이를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는 매일 무거운 망치를 들고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금속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친구에게 자유롭게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찰리는 무거운 철을 두드리는 느낌과 망치의 무게를 통해 강건한 육체 노동의 느낌을 알게 되었고, 마이는 불의 열기와 금속이 불꽃 속에서 변형되는 것을 보며 화학의 기본 원리들을 깨달아갑니다. 이는 그들이 백지에 채운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찰리와 마이는 농장에서 몇 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하고 직접 씨앗을 심고 수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찰리는 흙의 촉감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식물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의 조화로움을 깨달았습니다. 마이는 작은 씨앗이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양의 식량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백지는 또다시 새로운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을 벗어나 바다로 나가 해양 생물학자인 마리나 박사와 함께 바다속 생물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찰리는 거대한 고래의 노래, 소리와 작은 해양 생물의 복잡한 생태계를 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마이는 물속에서 만난 다양한 생물체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번성하는지를 연구하며 생태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습니다. 수년간의 모험을 통해 그들의 기억과 경험으로 가득 찬 백지는 어느새 다채롭고 풍부한 예술 작품처럼 변모했습니다. 찰리와 마이는 그 경험들을 토대로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백지설 체험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세상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새로운 백지에 다시 색을 입히듯 선생님으로서의 찰리와 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찰리와 마이는 이러한 모험과 배움의 여정이 비단 그들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하고도 특별한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백지설이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고 각 개인이 경험을 쌓아가며 인생이라는 백지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여정임을 몸소 증명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찰리와 마이는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보내며 마을이 영원한 선생님이자 친구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매일의 반복되는 루틴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사람들은 매우 안락하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요 속에도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 어딘가엔 변화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었고, 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갑작스럽게 별빛집합이라고 불리는 수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별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을 한가운데로 집중되어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들은 그저 놀랍고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별빛이 강렬해지고 그 모양이 뚜렷해질수록 이는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겨둔 쪽지에는 이 현상에 대한 오래된 전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별빛이 모이는 그곳엔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데 얽혀 있다고 하며 이를 풀 수 있는 자는 세상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선 알랭 바디우가 말한 듯 기존의 질서를 뛰어넘는 사건이 요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마을의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 수 있는 계기로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새로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혁으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점차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대표하여 용감한 청년 리오가 나섰습니다. 리오는 별빛이 모이는 중심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고, 그는 자신이 마을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진리를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리오는 묘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별빛들은 하나의 거대한 문을 형성하며 열리기 시작했고, 그가 한 걸음 내딛자마자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와 역사, 미래의 가능성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강렬했기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순간일이라. 그때 리오는 가슴 깊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결속이야말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통해 변화를 이룩할 열쇠라는 것을 그는 그 진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그의 경험을 믿고 다가올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이후로 마을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진리를 향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일상을 고집하지 않았고, 우수한 사건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맞이하며 그와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이제 예측 불가능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변혁의 상징이 되었고, 리오는 변화를 이끌어낸 영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알랭 바디우의 이론에 따르면 진정한 변혁은 언제나 사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사건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며 각 개인은 이를 통해 새로운 주체가 됩니다. 리오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온전히 체화한 진리를 발견한 한 인간이 강렬한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두 친구 알렉스와 테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늘 어떤 주제를 놓고서도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는데 어느 날 그들의 대화 주제는 도덕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도덕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반면 테오는 함언의 도덕 상대주의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의 견해가 맞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남태평양의 한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죽은 조상의 뼈를 신성한 물건으로 여기며 집안에 보관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처음엔 그 풍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테오는 우리 문화에서는 이상할지 몰라도 이곳에서는 존중받아야 할 신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이 방문한 곳은 사막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낙타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낙타가 죽으면 큰 슬픔에 빠지곤 했습니다. 알렉스는 이건 이해할 수 있어. 우리도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니까 라고 했습니다. 테오는 웃으며 그래, 하지만 이곳에서는 결혼식에 낙타를 주는 게 최고의 예의라는 것을 알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알렉스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떤 큰 도시의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협상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졌습니다. 알렉스는 물건을 살 때마다 값을 깎으려고 시도했지만 테오는 여기서는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신뢰의 표시야. 상대의 가격을 존중하는 것이 이 도시의 도덕적인 측면이야 라고 했습니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친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알렉스는 도덕이 항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테오는 상대주의가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마다, 문화마다 다른 도덕적 기준이 있을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언의 도덕 상대주의는 각자의 관점에서 도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도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마치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강한 생명력과 지혜가 번뜩였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덮여 쓴 낡은 모자 아래에서 미소를 지으며 맥스 셸러의 감정의 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때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늘 그렇듯 가장 낮은 단계의 감정, 즉 감각적 쾌락을 쫓으면서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파티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고 달콤한 음식과 술의 맛에 빠져 지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그 반복적인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만난 한 고양이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고양이는 비를 맞고 길거리에서 떨고 있었는데 그는 무심코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가 따뜻한 담요와 우유를 제공했고, 그렇게 둘 사이에는 조화롭고 따뜻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회적 감정이 출발점이었다고 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감정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경험을 통해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관계의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인은 더 높은 단계의 감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과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고 작품과 사상 속에서 자신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철학적 명상과 예술 작품 감상은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의 영혼을 넓혀주는 듯한 경험이었죠.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더 깊은 대화와 이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형이상학적 사랑, 즉 가장 높은 층의 감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대상이나 사람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말합니다. 그는 이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며 덧붙였습니다. 가장 낮은 층위의 감정에서부터 가장 높은 층위의 감정에 이르는 이 여정을 통해 그는 비로소 인간 감정 이복잡성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되었고, 더 높은 층위의 감정일수록 인간성의 깊은 곳을 건드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노인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감각적 쾌락에 머무르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며 더 높은 차원의 감정을 경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리하여 삶을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게 만들라는 그의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